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실 내용은 우리는 빛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좀 밋밋한 주제를 다음에 있는 한 3가지 정도로 약간은 이상한 질문들을 풀어가면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투명 인간도 빛을 볼 수 있을까? 자, 투명 인간은 우리가 안 보이는 존재죠. 근데 투명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명 인간이 빛을 볼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이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빛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파 중에 일종이고 그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왜 가시광선만 우리 눈에 보일까? 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또 한 2번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빛을 어떻게 보는가 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일 거냐? 자, 여기 힌트가 있죠. 그림에 이제 저기 보이는 거는 멘티스 새우라는 이제 그 다른 동물체인데 우리보다 훨씬 그 발달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연 투명 인간도 빛, 사물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일정 궤도에서 전자가 좋아하는 빛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이걸 비유를 할 때 그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유사하다고 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인공위성이 지구와의 거리는 약간 속도만 높이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씩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일정하지 않은 불연속적인 어떤 에너지 준위를 가진, 그게 바로 이제 양자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값을 가지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 빛을 받아들여서 얘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가지는 빛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보다 좀 작은 에너지라면 얘가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철봉을 잡지 못하고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좀 더 센 빛이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철봉을 잡지 못하고 역시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바꾸는 데는 알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얼마나 높이 뛰느냐? 그러면 우리가 높이 뛰기를 할 때 세게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높이 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빛의 에너지는 파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데 에너지가 낮은, 즉 덜 빠르게 진동을 하고 따라서 한 번의 파장 거리가 긴, 만약에 가시광선 영역대에서만 국한해서 본다면 붉은색의 빛이 가장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파장 거리가 0.7 마이크로라 그러면 100만 분의 1 미터가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붉은색 빛의 경우에는 한 칸 정도밖에 못 올라가죠. 그런데 파장거리가 가장 짧은 에너지가 높은 파란색 빛의 경우는 굉장히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자가 빛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거냐? 자, 내가 받은 대로 주리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자, 바뀌는 빛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거를 줄란다.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빛 에너지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쓸데없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열 에너지가 그냥 확산돼 버리고 우리가 잘 쓰지 못하니까 우리 열 에너지라는 거는 분자 단위에서 보면 분자의 진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으로. 혹은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A라는 화학 물질이 빛을 받아들여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좀 막 뛰노는 높은 상태로 갔어요, 에너지가. 그런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를 B라는 약간 성질이 다른 화합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광화학 반응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 광화학 반응이 그 광합성이나 아니면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할 그러니까 빛을 우리의 이제 신경세포의 활성으로 바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광화학 반응에 결국은 이제 우리 눈은 마치 카메라와 비슷한데 결국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카메라의 필름 부분이 되겠죠. 필름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눈 뒤쪽에 있는 망막이 되는데 망막에서 일어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레티날이라고 하는 화합물질, 뭐 자세히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거는 이 레티날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제 팔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놈이 빛을 받아들이면 여기 에너지를 받아갖고 힘이 나서 팔을 쭉 펼칩니다.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 바로 미세한 요 작용이 바로 우리가 빛을 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자적인 메커니즘이 됩니다. 하나 또 흥미로운 거는 이 레티날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레티놀, 즉 비타민 A의 친구예요. 비타민 A의 유도체입니다. 그리고 구조에서 보시다시피 레티놀은 카로틴이라고 하는 홍당무의 그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색소를 반으로 딱 자르면 바로 그게 비타민 A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 들어서 손해 볼 거 없잖아요. 당근 먹어라. 근데 왜 당근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A가 결국 이제 눈에서 빛을 감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레티날이라는 화학 물질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눈에 있는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빛을 딱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의 특정 부분에 이렇게 레티날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티날이 제가 이제 손으로 레티날을 꽉 잡고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굽혀져 있는 상태죠. 근데 얘가 손을 쭉 피면 손에 담기 힘들어서 손의 모양이 바뀔 거예요. 바로 레티놀을 잡고 있는 이 손에 해당하는 것이 옵신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몸에서 그 시각을 센싱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체 분자가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옵신이 잡고 있는 레티날에 의해서 이제 빛이 생성이 되는 건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투명 인간은 자, 투명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빛이 어디에 흡수되지 않고 다 지나가야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빛이 흡수가 된다면 흡수된 빛만큼 거기가 어둡게 우리한테 보일 거예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100% 투명하다면 그 투명 인간은 장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있고요. 하지만 더 실제적으로 투명 인간이 빛을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눈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눈의 구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의 눈은 흔히 이제 동물의 눈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이제 그 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의 눈을 특별히 우리가 카메라 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카메라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고 기능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바뀐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눈을 흉내를 내서 카메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이 카메라 눈이 아니라 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형태의 눈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눈은 거꾸로 우리의 자식인 카메라의 이름을 따서 카메라 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면 앞쪽 부분은 결국 카메라 앞에 렌즈, 조리개 뭐 그런 것처럼 빛을 좀 다루는 부분이에요. 광학적으로. 그 다음에 카메라의 뒷부분에 지금은 이제 예전에 아날로그일 때는 필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CCD 모듈이 거기 들어있겠죠. 빛을 실제로 이제 그 감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게 망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 아마 이런 아날로그 카메라를 다뤄보셨던 분들은 이게 뒤를 열고 필름을 넣은 다음에 반드시 닫아야 돼요. 이걸 열고 카메라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빛이 들어가서 카메라가 그냥 필름은 사진 나오면 하얗게 빛이 새 들어가면 그렇죠? 우리 눈도 똑같습니다. 눈이 여러 개의 막으로 쌓여 있는데 특히 뒷부분은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그 다음에 앞에서 들어온 빛이 일부는 흡수된 다음에 다시 뒤에 갔다가 반사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검은 막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들어오는 빛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투명인간은 그러한 암실이 없으니까 결국은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온 빛까지 망막을 저기서 온 빛까지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온 빛인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실제적인 이유는 아마 뭐 투명인간이 존재하진 않지만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볼 거다. 그게 이제 제 이론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자, 우리가 보는 걸 가시광선이라는데 거꾸로 왜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느냐? 아까 보면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데 왜 그런 편식을 하게 됐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좀 약간 다른 표로 그림을 그려놨죠. 전자기파의 다양한 스펙트럼. 이 윗부분은 자, 굉장히 촘촘하죠.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흔히 방사선이라고 얘기하는 감마선, 엑스레이, UV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물결이, 너울이 완만하죠. 에너지가 낮은 영역대. 그 딱 중간 부분에 아주 좁은 영역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이 존재해요. 왜 그렇게 좁은 영역만 볼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좁지만 실제 지구상에서 우리가 존재를 할 때 우리가 보는 빛의 대부분은 가시광선 영역이 대부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그 재료를 쓸 요리 재료가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없는 재료 갖고 만들 수 없잖아요.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선 같은 것들은 다 공기 분자 그런 것들에 걸려가지고 필터가 돼서 짚으면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있지도 않은 빛을 보려고 막 진화를 할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외선 영역대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물 분자가 수증기 형태로 있으면 역시 가시광선에는 아주 구름이 두꺼우면 좀 산란이 돼서 흰 구름, 검은 구름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투명해요. 하지만 적외선 같은 경우는 그런 물 분자가 역시 또 불투명해집니다. 왜냐? 물 분자랑 적외선끼리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일기예보할 때 많이 보여주는 저런 막 구름 사진들은 실제로 그 인공위성에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우리 눈에, 왜냐면 적외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색깔로 입혀서 이렇게 이제 예쁘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은 물 분자에 흡수가 돼서 또 지표면에 많이 못 와요. 자, 그러니까 위아래 물고기의 머리, 꼬리 떼내고 우리는 몸통만을 먹는 바로 그 가시광선이 결국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재료였다. 그러니 그걸 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설명이고요. 자,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빛을 인지를 하려면 반드시 그 빛은 뭔가 흠집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시광선보다 조금 더 긴 영역대라면 일단 적외선, 마이크로파, 레디오파 그 정도가 되겠죠. 걔네들은 아까 얘기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로 라면을 끓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 맛이 있겠어요? 없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어떤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물이 들어간 음식 재료 넣고 하면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물 분자가 마이크로파에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분자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의 궤도를 바꾸는 데는 너무 약해요. 그거보다 좀 더 에너지가 높긴 하지만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 분자, 내가 만약에 산소고 수소다. 이게 물 분자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잖아요. 이렇게 된 물 분자를 이렇게 운동을 시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요. 여기 열을 올리는데 역시 전자를 올리는 데는 뭔가 2%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거꾸로 올라가 보죠. 그럼 가시광선보다 센 에너지는 뭐냐? 얘네는 전자의 궤도를 움직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세서 그 전자가 그 궤도를 이탈을 해서 아까 이제 인공위성으로 따지면 로켓이 그냥 우주로 나가버립니다. 자, 우리의 모든 원자, 분자가 아까 양성자란 전자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게 전기적으로는 이게 제로, 중성인데 전자 하나가 빛을 받아서 궤도를 이탈해서 멀리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플러스 1 하는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돼요. 이제 그런 걸 화학적으로 이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온화가 일어나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런 이온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활성이 강해요. 활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남들하고 막 붙어서 시비를 걸고 싸웁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해를 입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 위는 가스레인지에서 라면을 키우려고 했는데 너무 불이 세서 그냥 라면이 홀라당 타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세기의 에너지가 바로 가시광선 영역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게 우리가 보는 데 사용을 했다. 이제 두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다고 그랬는데
보는 게 정확히 어떻게 보고 그게 우리만 과연 할 수 있는 거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한번 봤던 거죠. 빛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빛을 화학적인 형태로 바꾼다 했습니다. 우리 같은 형태의 그 화학 물질은 비타민 A의 유도체인 레티날이라는 물질이고, 그 물질이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것을 간략히 표현했지만 옵신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 모양은, 자, 안구로 보자면 이 앞쪽은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렌즈나 그런 거, 조리개 같은 것들이 있어 광학적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빛을 실제로 감지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제일 뒷부분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망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전깃줄과 다발과 같은 신경 다발, 우리가 보통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본 빛의 신호가 대뇌로 가서 이제 그게 프로세싱이 돼서, 와, 내가 뭘 보고 있구나, 그렇죠? 이건 무슨 색이고 이건 뭐구나 하는 것들은 이제 인지 단계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밤에 어두울 때 색을 구별하지 않고 형체만 간간히 보는 그 세포가 바로 로드 세포이고, 우리가 보통 색을 구별하는, 낮에 이렇게 보는, 제가 이렇게 입은 빨간색 옷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빨간색을 인지할 수 있는 세포에 의해서 그게 신호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표현해 보면, 우리 보통 빛의 삼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RGB에 해당하는, 그래서 R은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사실 그 세 가지의 조합으로 색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자연계에 있는 색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빛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서는 RGB의 조합으로 빛을 인지하기 때문에 모든 전자제품도 다 RGB의 조합으로 빛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눈의 뒤에 아까 이런 빛을 인지하는 세포들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걔네들의 분포를 보면 이 그냥 어두운 데서 형체를 겨우 보는 간상세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초점이 맺혀지는 부위가 아닌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멀리 있는 걸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잘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게, 여러분의 눈이 잘못된 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딱 초점이 맞춰지는 부위에 있는 세포는 낮에 작용하는, 낮에 특히 색을 구별하도록 만들어진 RGB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거기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실제는 우리는 색을 잘 못 봐요. 그걸 보려면 꼭 쳐다보든지 눈동자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그렇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한 봄날쯤 되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주제가 딴 애들은 어떻게 볼까? 야,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고등한 그 동물이니까 딴 애들보다 훨씬 잘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 좀 그래요. 이거는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 같은 포유류가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색이 빠졌습니까? 빨간색과 녹색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RGB에서 R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그린과 블루만으로 세상을 본다. 걔네들은 그 더 원시적이라고 하는 동물을 보면 의외예요. 보면 이게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우리 비슷하게 세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걸 봐요. 뭐냐? 자외선 영역대를 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목적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대신 얘네는 이 붉은색 영역대는 녹색과 붉은색은 별로 차이를 안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붉은색은 좀 더 짙은 녹색이 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벌은 빨간색 꽃이나 그 다음에 이파리로 구별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꽃이 왜 빨가냐? 그건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벌은 빨간색 꽃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로는 노란색 꽃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새로 가면 새는 하나 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컬러풀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봤던 포유류 같은 경우는 두 개죠. 왜 이럴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진화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원래 이 동물이 진화하는 포유류가 갈라지기 전에 보면 이런 조류가 가지고 있던 훨씬 더 컬러풀하게 보는, 그리고 자외선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포유류가 만들어질 때쯤 어떤 일이 있었나? 포유류가 막 진화가 되기 시작한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때는 그 지구의 주인이 포유류가 아니라 누구예요? 공룡이었어요. 그래서 포유류는 대부분 지금처럼 덩치가 크지 않고 대부분 설치류, 쥐 종류 정도의 작은, 그리고 어디 무서워서 어디 낮에 돌아다니 야행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볼 이유가 없었어요. 생존하는데. 그래서 얘는 진화를 하면서 색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진화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영장류로 올라오면서 좀 필요가 생겼어요. 무슨 필요가 생겼냐? 우리는 이제 빨간색 과일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장류가 되면서 녹색과 붉은색을 구별할 필요가 생기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다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 멘티스 새우라고 하는 아마존 열대의 민물에서 자라는 새우예요. 근데 얘는 자그만치 그 빛을 보는 색소가 12종류가 있습니다. 야, 얼마나 컬러풀한 세상을 봐요. 하나 더 놀라운 거는 얘는 빛이 어떻게 평광이 되어 있는가까지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설명은 원래 물에 있는 조그만 플랑크톤들은 투명해요. 그냥 빛을 보면 얘네 못 잡아먹는데 투명하지만 얘를 투과할 때 빛의 평광 정도가 약간 바뀝니다. 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그런 눈을 개발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실 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좀 하나의 깨달음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럼 좀 더 삶이 풍족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